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의 배신으로 잃는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참고, 혼자 울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한 채 견디고 견디다. 결국엔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걸 뒤집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결심은 때로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복수로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평생을 참고 살았던 아내가 말없이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의 연금까지 가져가며 고요하게 복수한 실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말없이 버티는 사람이라는 사실.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빌라. 그곳에서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년을 마치고 공기업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자였고, 아내는 평생 자식 키우며 묵묵히 집안일을 책임져 온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탈 없는 중산층 노부부.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부터 은근슬쩍 밖으로 도는 시간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턴가 문자도 숨기고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여행도 혼자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아내는 의심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혼자 괴로워하다. 나중엔 마음을 지웠고 그 다음엔 웃는 법까지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정한 문자가 가득한 상대 여성의 메시지를 아들이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아들은 화를 냈고 어머니에게 어떻게든 정리하자고 했지만 그날도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생각이 좀 정리되어야 한다고요. 그 한마디로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조용했던 건 바로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남편의 셔츠도 다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상 아래엔 한 장의 문서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청구서.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믿으며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기다려주는 여자가 있다는 듯 은근한 자신감으로 집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준비했고 정확히 반년 뒤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통지서에 남편은 처음으로 그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는 끝까지 단 한 번의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올라온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도 참아온 감정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한 문장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수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 조용한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얼마나 통쾌하면서도 서글펐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날아든 이혼 통지서, 그 서류 하나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을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냥 나왔어? 남편은 처음으로 다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는 그 집에 제 자리는 없어요. 아내는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 어느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의 사인만 받은 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는 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고 자신이 숨겨왔던 비밀은 이미 오래전에 들켜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정말 그를 무너지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통지서. 그 안에는 분할 연금 청구가 승인되었고
앞으로 본인의 연금 중 절반이 아내에게 지급된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주저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셔도 목은 마르고 이제 와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후 남편은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그런 책임질 자신 없어요. 당신한테 있던 연금이 다였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모든 걸 가져갔고 바람피웠던 상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아내는 몇 달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더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참아줬던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기다려준 거야. 참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참는 사람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더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진짜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남편은 그날 연금 통보서를 받고 난 후부터 누구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부서지고 이제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묵묵히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 감정 안에 자신을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아내가 연금뿐 아니라 집까지 정리하게 된 사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날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서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손에 쥐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상당한 액수인데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집은 결혼 후 30년 가까이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고 남편의 외도조차도 그 벽 안에서 조용히 감내해야 했던 공간이었죠. 아내는 그 집의 문고리를 쥘 때마다 그 안에서 울고 있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 집을 소중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의 향수를 몸에 잔뜩 묻힌 채 무심히 침대에 누웠던 그 밤들. 아내는 입술을 깨물고 이불을 덮었지만 그 이불조차 이제는 찢어진 감정의 조각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녀가 그 집을 팔아버린 것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던 속박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그녀는 공동명의였던 집을 단독명의로 정리했고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매수자는 금세 나타났습니다. 위치도 좋고 내부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기에 집은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날 아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을 나설 때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 이젠 정말 나만 살겠다.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조용히 살 수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참고 견디는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참는 사람을 자꾸만 시험하는 일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두 번도 모른 척할 수 있죠.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게 됩니다. 아내는 그 한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정리한 겁니다. 아내는 그 집을 팔고 난 뒤 그 돈으로 작은 빌라 2채를 장만했습니다. 한 채는 자신이 살기 위한 곳, 다른 한 채는 아들 내외에게 주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오래 끌고 가느라 정작 자신을 잃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여러분도 한 번쯤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그 인연이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희생 위에 서 있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그 아내가 어떻게 다시 삶을 회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고요한 복수 끝에 어떤 평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이 끝난 줄 몰랐습니다. 이혼은 그저 서류상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나가 살 집이 따로 생기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확인하다가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던 집도, 은행 명세서에 자동이체로 설정되어 있던 수도, 전기요금도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게 된 원룸. 그곳은 방 한 칸짜리였고 한때 그가 외도 상대와 자주 드나들던 호텔만도 못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별 감흥 없이 지냈습니다. 자유롭다는 착각에 들떴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건강 문제였습니다. 늘 아내가 챙겨주던 약을 제때 먹지 못했고 혈압 조절에 실패해 2번이나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살림을 전혀 몰랐던 그는 세탁기 하나 돌리는 일도 서툴렀고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도시락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서운함을 품고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고 심지어 한때 자신이 마음을 줬던 여인조차 우리 이제 서로 도움 안 되는 관계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은 실은 모두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 울타리를 허물어버린 건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시장 근처 채소가게 앞에서 손주와 손을 맞잡고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었죠. 순간 그는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했다. 너는 단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었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다. 그렇지만 너의 행복을 깨고 싶지는 않다. 아내는 그 편지를 받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편지를 고요히 접어 장롱 안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완전한 끝맺음의 방식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아준다는 건 반드시 말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상대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아내에게 남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나간 기억일 뿐 다시 되돌아볼 이유 없는 이름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노년을 어떻게 지키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저 내 몫의 삶을 다시 찾아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오랜 시간 속에서 다져온 단단한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었느냐고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울림이 컸습니다. 말로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말을 하면 변명이 되거나 오히려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 시간에 나는 나를 보살폈어요. 그녀는 이혼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지역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고 여성인권단체의 법률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명의와 금융 관련 모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과거 거래 내역과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여준 차분하고 사실적인 자료 앞에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상당 부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당황했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절대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그래도 너희 아버지 덕에 너희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 늙어갈 이유는 없다는 걸 조용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그녀는 오히려 더 생기 있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수채화 수업을 듣고 주말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합니다. 한때는 남편의 외출 시간표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조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의 리듬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참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견디는 거지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받은 건 이혼하고 나서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수라는 건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깊은 삶의 전략이라는 걸요. 노년에 접어든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상처 앞에서 조용히 참으며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번에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노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떠난다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나중 일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더 이상 내 마음을 나눌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얼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그녀는 조용한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날들 침묵했고 웃었고 자식들 앞에서 속내를 감췄던 그 모든 순간들 위에 그녀는 자기 삶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다시 세웠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느 날 조용히 오셔서 이제는 저도 저를 좀 살아보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단단하고 고요합니다. 그건 분노가 아닙니다. 눈물도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낸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용기의 빛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인생은 젊을 때 화려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조용히 무너지고 어떤 인생은 오래도록 그림자처럼 참다가 마침내 빛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그림자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가에 따라 인생의 품격이 달라진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의 인생도 늦은 적은 없고 그 어떤 관계도 정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혼자 참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신을 돌볼 시간은 더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그 누구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 한켠에 오래된 분노와 슬픔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자신을 위한 용기로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복수는 그저 이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이제 나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방송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